거구의 대학원생이 통통한 손을 들고 히라버 강사에게 묻는다. 진지하고 낭랑한 음성이 조용한 강의실에 울린다. 땀에 젖은 회색 스프라이트 티셔츠가 등과 겨드랑이에 달라붙어 진한 회색의 무늬를 만든다. 신령한 것과 신적인 것의 차이가 궁금한데요. 전 시간에서 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신적인 것도 본다는 동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은 보는 존재이거나 시선 그 자체인 건가요? 그녀의 옆에 앉아 있던 여드름 투성의 철학과 학생이 히라버 강사에게 묻는다. 대구 사투리의 억양이 남아있는 맛이다. 방금 내려놓은 휴대폰 대기 화면에 신 티셔츠를 입은 커트머리 여자애와 함께 팔을 들어 올려 커다란 하트를 만든 사진이 떠 있다. 모든 사물은 그 자신을 해치는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걸 논증하는 부분이에요. 안염이 눈을 파괴해 못 보도록 만들고 녹이 쇠를 파괴해 완전히 부스러뜨린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들과 유비를 이루는 인간의 혼은 왜 그리 어리석고 나쁜 속성들로 인해 파괴되지 않는 겁니까? 아직 동트기 전이었다.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와 내 어깨를 건드리고는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나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고맙다고 인사한 뒤 그것을 받아들었다. 어떤 글씨도 적혀 있지 않은 봉투를 뜯자 눈처럼 흰 백지가 반듯하게 두 번 접혀 있었다. 백지를 펼치는 짧은 시간 동안 손끝의 감쪽으로 알아챌 수 있었다. 점자로 쓰여진 편지였다. 나는 신중하게 문장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마침내 편지의 끝까지 더듬어 내려갔다.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내가 읽은 것이 한글 점자인지 알파벳 점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아직 점자를 배우지 않았다. 발신인도 내용도 짐작할 수 없는 편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나는 조금 떨었던 것 같다. 이제 어떤 답을 사자에게 전해야 옳은 걸까? 방금 편지를 건네준 사람, 아직 내 머리맡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직 꿈속이었지만 얼굴을 든 순간 방금 점자 편지를 읽는 꿈에서 깨어난 거라고 생각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유년 시절의 아침이 돌아온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선명한 빛과 형체들로 시야에 들어왔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부는지 짙은 청색 커튼이 조금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는 미세한 유리알들을 머금은 것처럼 선명하게 반짝였다. 엷은 푸른 빛으로 칠한 벽에 수많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다. 외벽에서 스며들어와 이제 바닥으로 흘러내릴 눈부신 물방울들을 보다가 나는 의아해졌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건가? 그런데 왜 이렇게 환할까? 눈을 뜨고 있는 꿈을 꾸다가 문득 잠들어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상실감도 체념도 느끼지 않는다. 잠이 천천히 몸에서 가시는 동안 단호히 꿈으로부터 돌아 누울 뿐이다. 마침내 눈을 뜨고 희끄무리한 천장을 윤곽이 무너진 사물들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 더 빠져나갈 꿈 밖의 세계가 없다는 사실을 침착하게 확인할 뿐이다. 14. 얼굴. 아직 실감할 수 없어. 너 37살 요하임 구룬델의 죽음을 읽을 수 없는 점자 편지를 마지막 끝까지 손끝으로 훑은 뒤 어떻게든 이해했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았던 그 낯선 꿈처럼 그 먼 곳에서 네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라고 네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지. 장례식은 6시간 후에 치러진다고. 내가 미안해 할 것 같아 일부러 늦게 알렸다고 했지.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하고는 잘 지내고 있느냐고 나에게 물었지.
나는 그렇다고 도굴에 가면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했어. 네 어머니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지.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 물론이지. 너는 언제든 환영이란다. 그 전화를 받은 토요일 아침부터 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어. 허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눈부신 조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비교적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어. 그 차갑고 선명한 공간이 마치 얼어붙은 낙원 같아서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시간을 끌었어. 간단한 음식을 꺼내 식탁에 놓고 짧은 시간 허기를 달래고는 마치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처럼 침대로 돌아와 눕곤 했어. 네 방의 창은 유난히 크고 밝았지. 햇빛이 잘 드는 오후면 창틀 아래 선반에 진열된 수십 대의 미니어처 비행기들이 제각기 반질반질한 빛을 냈지. 내가 너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서 그 비행기들의 정교한 디테일에 감탄하는 동안 너는 청색과 녹색 체크무늬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말을 이어갔지. 내가 고개를 돌려 너와 눈을 맞추면 넌 장난스레 코를 찡그리는 동작만으로 뿔테 안경을 치켜 올리곤 했지. 종횡무진 네가 다루는 다채로운 화제들은 다독가답게 숱한 암시와 인용과 논증의 터널들을 롤러코스터처럼 통과하며 오래 이어졌지. 때로 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면 난 네 어머니가 직접 구웠다는 근사한 파이를 한 입에 베어물었어. 책상 옆에 푸르스름한 회벽이 붙어있는 고지도의 복사본들이며 횡성들의 사진, 흑백의 셈이라. 아르마딜로와 메머드와 네안타리인의 옆 얼굴들을 무심한 척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이따금 너의 화제는 그다지 조심스럽지 않게 내 눈의 상태로 그것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장래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지. 그게 내 마음을 은밀히 다치게 한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 명랑하게 너는 말했지. 내가 너라면 그때를 위해 점자를 미리 배워두겠어. 흰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거리를 걷는 법도 익혀두겠어. 잘 훈련받은 멋진 리트리버를 사서 그 녀석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어. 이를테면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지. 세상에 어떤 불행이든 스스럼 없이 대해도 될 만큼 고통을 겪어보았다고. 아이였을 때부터 너는 10여 차례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고 14살엔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들었다고 했지. 끈질긴 독학 끝에 대학에 입학하는 걸 보고 의사와 간호사들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했지. 그렇게 병원 밖으로 나와 처음 사귄 친구가 나였다고 했어. 또렷이 기억해.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놀라게 했던 네 깡마른 몸을. 겨우 7달 나보다 생일이 빠를 뿐인데 마치 중년의 남자처럼 주름이 깊게 패어있던 이마를. 그 이마에 힘을 주어 주름을 더 깊게 하며 너는 나에게 말했지. 고백하자면 말이야. 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책을 내게 되면 그게 꼭 점자로 제작되었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손으로 더듬어서 끝까지 한 줄 한 줄 더듬어서 그 책을 읽어주면 좋겠어. 그건 정말 뭐랄까 정말 그 사람과 접촉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함부로 던진 농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너는 진지하게 내 얼굴을 마주 보았지. 예민한 사람 특유의 자의식이 느껴지던 그 표정을 기억해. 햇빛에 홍채가 환히 들여다보이던 연한 푸른 눈도. 그 순간 네가 내 얼굴을 만지고 싶어 한다고 느꼈지만 또는 내가 네 얼굴을 만져주길 원한다고 느꼈지만 그 느낌을 나는 곧 부인했어. 너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교의 바위산을 올랐던
일요일이 생각날 때가 있어. 하얗게 드러난 관절 같은 바위들을 반바지 차림으로 오르다가 날카로운 잎들이 돋친 깡마른 관목들에 종아리가 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다가 두 무릎을 손바닥으로 짚어가며 더 오르다가 땀을 닦으며 쉬다가 전날 밤 얼려둔 물을 들이켜다가 간식으로 싸온 검은 빵을 우물거리다가 이제는 기억할 수 없는 농담들과 객적은 웃음을 주고받다가 결국 산꼭대기에 채 이르기 전에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는 산을 내려왔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에도 이런 바위가 있었어. 라고 그때 나는 고백했지. 인수봉과 백운대라는 두 개의 흰 바위 봉우리들을 올려다보며 자랐다고. 지금도 모국을 떠올리면 인구 1,000만의 붐비는 도시 대신 그 한 쌍의 얼굴 같은 봉우리들이 생각난다고. 내가 그 고백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네가 언제나처럼 장난스럽고 활달하게 내 말에 응수하는 대신 쓰러졌기 때문이었어. 비탈진 길을 2, 3미터 굴러 떨어지다 기다란 바위에 허리를 부딪히며 멈췄기 때문이었어. 그 상황을 난 믿을 수 없었어. 너는 언제나 이제 깨끗이 나았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지긋지긋한 20년간의 투병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고 보란듯 담배를 피워물고 맥주잔을 거푸 비우곤 했는데 자신의 찬 그 말들을 난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마치 낯선 사람처럼 보이던 네 굳은 얼굴을 기억해 처음으로 타인의 죽음을 보게 될까봐 덜덜 떨리던 내 손을 기억해 네 눈꺼풀이 잠잠히 감겨 움직이지 않던 걸 기억해 너를 업고 내려오던 그 가파른 바위길에서 나는 속옷까지 흠뻑 땀에 젖었지. 눈꺼풀 속으로 비 오듯 매운 땀이 흘렀지. 그렇게 산을 내려온 뒤 열흘이 지났을 때 병실 철제 침대에서 비스듬히 상체를 일으켜 앉아서는 넌 나에게 물었지. 너 왜 철학을 하려고 하느냐고 나에게 물은 적 있지. 내 생각을 정말 듣고 싶니? 침대 옆에 탁자에 안경을 벗어 놓았는데도 흘러내리는 안경을 축혀 올리려는 듯 너는 콧잔등을 찡긋했지. 고대 히라빈들에게 덕이란 선량함이나 고귀함이 아니라 어떤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하잖아. 생각해봐. 삶에 대한 사유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언제 어느 곳에서든 죽음과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 덕분에 언제나 필사적으로 삶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사유에 관한 최상의 아레테를 지니고 있는 거 아니겠니? 수년 뒤 너와 결별하고 혼자 스위스를 여행할 때였어. 루첼은 선책장에서 배를 타고 종일토록 얼음 덮인 협곡들 사이를 흘러다니던 날이었지. 처음의 계획은 그 배의 종점, 호수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항해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불쑥 브루넬이라는 작은 도시에 내렸어. 항구를 감싸는 두 개의 희고 커다란 바위 봉우리 때문이었어. 왼쪽의 봉우리는 백운대를, 오른쪽의 봉우리는 인수대를 빼닮아 있었어. 내가 자랐던 수유리 쪽에서 북한산을 올려다보면 왼쪽에 백운대가 오른쪽에는 인수봉이 있어. 실제로는 백운대가 더 높지만 인수봉이 조금 앞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아 보이지. 부르넨의 두 봉우리는 그 위치와 약간의 높이 차이, 흰 바위의 생김새와 숲이 우거진 정도까지 흡사했어.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막다뜨린 그 친숙한 풍경에 나는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선착장에 내려서자 카페테리아에서 내놓은 알루미늄 간이 의자에 앉아 점심을 먹는 청년이 눈에 띄었어. 연한 금발에 갸름한 얼굴, 헐렁한 멜빵 청바지. 너와 조금도 닮지 않은 녀석이었는데 네가 생각났어. 나를 보고 미소 짓는 그에게 물었지. 뭘 먹니? 그거 맛있니? 음, 스위스식 치즈 케이크야. 금요일이잖아.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그가 대답했어. 나는 카페테리아에서 똑같은 치즈케이크를 사들고 나와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았지. 그런데 금요일하고 치즈케이크가 무슨 상관이지? 라고 내가 묻자 그는 대답했어. 금요일엔 다들 고기 대신 치즈케이크를 먹어. 나야 뭐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 그 뒤 둘 사이의 오간 대화는 특별하지 않았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무얼 하는가, 이 도시는 어떤 곳인가, 어디를 더 여행할 것인가 따위를 서로에게 물었지. 나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며 정기 수리공이라는 것, 그 직업을 무척 따분해하고 있으며 언젠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여행하고 싶어 한다는 것, 3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10년은 어머니와 나머지 10년은 현재까지 아버지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는 내가 스위스에 접경한 콘스탄츠에서 이태째 골치 아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보덴제가 루체른 호수만큼이나 아름답긴 하지만 겨울이면 시가지에 안개가 자주 끼어 우울하다는 것, 안개가 저녁까지 거치지 않는 날엔 시계가 짧아 건물의 외벽에 바짝 붙어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 내가 베를린에 가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는 조금 실망하는 것 같았어. 브루넨의 작고 평범한 시가지를 둘러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그저 임마누엘과 나란히 앉아 호수를 보며 달지 않은 스위스식 치즈케이크를 먹으며 목적 없는 한담을 나누는 걸로 충분했어. 햇빛이 눈부셨지만 물가의 바람은 퍽 쌀쌀했어. 30분쯤 뒤 루체르로 돌아가는 배가 들어왔고 나는 임마누엘과 가벼운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어. 통성명을 했을 뿐 우리는 서로의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을 교환하지 않았지. 내가 브루넬의 선착장에서 멀어지는 동안 나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도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 내가 앉았던 알루미늄 의자와 4분의 1쯤 남겨놓은 내 치즈케이크 접시가 차츰 멀어지더니 보이지 않게 되었어. 너와 조금도 닮지 않은 임마누엘의 모습이 차츰 멀어지더니 흐릿해졌어. 백운대와 인수봉을 닮은 흰 바위 봉우리들이 서서히 더 멀어지다가 배가 협곡을 돌아가자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어. 그때 왜 그렇게 가슴이 서늘해졌던 걸까? 느린 작별을 고하는 것 같던 그 광경이 헤아릴 수 없는 무슨 말들로 가득 찬 것 같던 침묵이 여태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 마치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해 주었던 것처럼 뼈아픈 축복 같은 대답은 이미 주어졌으니 어떻게든 그걸 내 힘으로 이해해내야 하는 것처럼 찬란한 것, 어슴푸레하게 밝은 것, 그늘진 것,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그 몇 가지의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미세한 조도의 차이를 느끼며 사흘째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 이해할 수 없어. 네가 죽었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느낀다. 단지 네가 죽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기억이 피를 흘린다고, 급격하게 얼룩지고 있다고, 녹슬어가고 있다고, 부스러져 가고 있다고 느낀다. 넌 철학을 하기엔 너무 문학적이야 라고 너는 이따금 나에게 충고했지. 네가 사유를 통해 다다르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문학적 고양 상태일 뿐이지 않니? 라고. 너와 밤늦도록 이어갔던 논쟁들을 기억해. 논쟁이 완전히 끝난 뒤 문득 텅 빈 벽이나 어두운 색 커튼으로 주위를 돌릴 때 마치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던 깨끗한 침묵도 그 시절에 넌 깨부술 수 없는 적이었지. 내가 던진 모든 질문들을 너는 명쾌하게 풀어갔지만 네가 던진 질문들에 난 늘 길을 잃고 말았지. 틀렸어 라고 너는 말하곤 했어. 미안하지만 지금 네 말은 틀렸어 라고. 긴 논쟁이 마무리 지어질 때쯤이면 덧붙여 말했지.
아무래도 넌 문학을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넌 까다로운 친구, 지독히 까다로운 동갑내기 스승이었지. 그 스승이 나에게 충고했던 것이 아마도 옳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문학 테스트를 읽는 시간을 견딜 수 없었어. 감각과 이미지, 감정과 사유가 허술하게 서로서로의 손에 깍지를 낀 채 흔들리는 그 세계를 결코 신뢰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어김없이 그 세계의 것들에 매혹되었지.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던 보르샤트 선생이 잠재태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내 머리는 하얗게 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 않지만 겨울이 되면 적어도 한 번 눈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감동한 것은 오직 그 중첩된 이미지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어. 강의실에 앉은 젊은 우리들의 머리카락이 키 큰 보르샤트 선생의 머리칼이 갑자기 서리처럼 휘어지며 눈발이 흩날리던 그 순간의 환상을 잊을 수 없어. 플라톤의 후기 저작을 읽을 때 진흙과 머리카락, 아지랑이, 물에 비친 그림자,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동작들에 이데아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내가 그토록 매혹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 오직 그 의문이 감각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 아름다움을 느끼는 내 안의 정극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어. 그 무렵 내가 붙들고 있었던 주제를 기억해 어둠의 이데아, 죽음의 이데아, 소멸의 이데아에 대해 새벽까지 너와 내가 나누었던 길고 부질없고 쓸쓸한 이야기들을 모든 이데아는 아름다움이며 선함이며 숭고함이라고 너는 말했지. 마치 자신보다 어린 학생을 설득하려는 듯 차분하고 슬프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데아는 좋음의 이데아와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니? 서울과 베네치아와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의 광장들이 같은 하루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과 같이.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너에게 물었지. 하지만 말이야, 만일 소멸의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말이야. 그건 깨끗하고 선하고 숭고한 소멸 아닐까? 그러니까 소멸하는 진눈깨비의 이데아는 깨끗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진눈깨비 아닐까? 너는 고개를 저었지. 이것 봐. 죽음과 소멸은 처음부터 이데아와 방향이 다른 거야. 녹아서 진창이 되는 진눈깨비는 처음부터 이데아를 가질 수 없는 거야. 네 말을 들은 순간 덧없는 전 세계가 빛을 잃었지. 그러나 영원히 녹지 않은 채 흩날리는 진눈깨비, 영원히 바닥으로 내려앉지 않는 진눈깨비의 세계는 여전히 어두운 환영처럼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 이것 봐, 라고 너는 다시 달래듯 말했어. 어둠에는 이데아가 없어. 그냥 어둠이야. 마이너스의 어둠. 쉽게 말해서 0 이하의 세계에는 이데아가 없는 거야. 아무리 미약해도 좋으니 빛이 필요해. 미약한 빛이라도 없으면 이데아도 없는 거니까. 정말 모르겠어. 가장 미약한 아름다움, 가장 미약한 숭고함이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플러스의 빛이 있어야 하는 거야. 죽음과 소멸의 이데아라니. 너는 지금 동그란 삼각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새벽에 문득 너는 나에게 물었지. 언제나 그렇듯 두려움 없이 내가 받을지 모를 상처를 대범하게 감수하면서 언젠가 눈이 멀 것이라는 사실이 평소에 내 생각과 감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은 채 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 너의 눈밑에 검게 드리워진 그늘을, 움푹 파인 뺨을, 검게 죽은 입술을. 그 순간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말, 네 잔인한 물음에 나는 어떻게 답해야 했을까? 그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나 자신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
완전한 독일어를 구사하기에는 너무 늦은 10대의 나이에 나는 독일로 옮겨왔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동급생들보다 잘할 수 있었던 과목은 수학과 히라버뿐이었어. 동양에서 온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히라버는 달랐어. 라틴어를 곧잘 하는 친구들도 히라버의 문법에는 두 손을 들었으니까. 바로 그 복잡한 문법 체계가 수천 년 전에 죽은 언어라는 사실과 함께 나에겐 마치 고요하고 안전한 방처럼 느껴졌어. 그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차츰 나는 히라버를 잘하는 신기한 동양애로 알려지기 시작했지. 자력에 이끌리듯 플라톤의 저작들에 이끌린 건 그 무렵부터였어.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네가 말한 그런 이유로 나는 플라톤에 전도된 세계에 이끌렸던 걸까? 그보다 먼저 한 칼의 감각적 실제를 베어내버리는 불교에 매료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이 세계를 반드시 잃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새벽에 왜 나는 너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지 못했을까? 왜 너처럼 용기를 내서 대범하게 상처를 감수하며 되물을 수 없었을까? 나의 조건이 그렇다면 바로 너의 조건은 너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느냐고. 너와 함께 내가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그 어떤 질문과 대답, 어떤 인용과 암시와 논증보다 절실하게 너에게 건네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정작 이런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가진 가장 약하고 연하고 쓸쓸한 것,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언젠가 물질의 세계에 반납할 때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이끌고 온 모든 경험의 기억을 나는 결코 아름다웠다고만은 기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남루한 맥락에서 나는 플라톤을 이해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 역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완전한 것은 영원히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이 세상에는. 그 시절에 내가 꿈꿨던 상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 아직 식지 않은 늦가을의 흙에 닿자마자 녹아버리는 눈송이들, 어질머리나게 피어오르는 이른 봄의 아지랑이, 고요하고 희미한 그 기척들, 믿어본 적 없는 신의 파편들, 태어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 이데아, 모든 존재의 뒤편에 물 위에 환한 그림자처럼 떠올라 있는 모든 존재가 수천의 눈부신 꽃으로 피어나 세계를 쌓고 있는 16살의 내가 온 힘으로 붙들었던 화엄. 안경을 벗은 채 이 침대에 누워 모호하게 흰 저 허공을 올려다보면서 그 세계를 생각하고 있어. 눈을 부릅뜨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 하지만 그 시절의 너를 사로잡은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지. 물리적 실제와 시간, 무에서 뜨겁게 폭발하며 태어난 세계, 전진하기 전에 영원히 서성이고 있었던 시간의 씨앗. 그래, 시간. 보르헤스가 자신을 태우는 불이라고 불렀던 것. 그 수수께끼를 한순간 쏘아져 영원히 날아가는 화살을. 그 안에서 불붙은 채 소멸에 맞서는 생명을 너는 맨손으로 만지고 싶어 했지. 마침내 더 학교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지. 영원히 다시 학생 따위는 되지 않겠다고 나에게, 네 지친 엄마에게 맹세했지. 코와 입술과 혀에 피어싱을 했던 네 친구들을 기억해. 그중 유난히 눈이 슬퍼 보였던 한 친구도. 볼륨을 높일수록 가슴을 찢게 서글프던 그들의 음악을 기억해. 넌 나에게 말했지. 병실의 벤젠 냄새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아름다움은 오직 강렬한 것, 생생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생한 힘이어야 한다고. 삶이란 게 결코 견디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를 꿈꾸는 건 죄악이라고. 그러니까 너에게 아름다운 건 붐비는 거리였지. 햇빛이 끌어넘치는 트램 정류장이었지. 세차게 뛰는 심장, 부풀어 오르는 허파, 아직 따뜻한 입술. 그 입술을 누군가의 입술에 세차게 문지르는 거였지. 그 모든 뜨거움을 너는 잃었니? 너는 정말 죽었니? 생각에 잠긴 얼굴, 깊게 주름진 입가, 미소 띤 눈, 뻔한 대답을 하기 싫을 때마다 어깨를 으스케 보이던 습관. 네가 나를 처음으로 껴안았을 때 그 몸짓에 어린 간절한 숨길 수 없는 욕망을 느꼈을 때 소름 끼칠 만큼 명확하게 나는 깨달았던 것 같아. 인간의 몸은 슬픔이라는 걸. 오목한 곳, 부드러운 곳, 상처 입기 쉬운 곳으로 가득한 인간의 몸은 팔뚝은, 겨드랑이는, 가슴은 누군가를 껴안고 싶어지도록 태어난 그 몸은 그 시절이 지나가기 전에 너를 단 한 번이라도 으스러지게 마주 껴안았어야 했는데 그것이 결코 나를 해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끝내 무너지지도 죽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곧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다른 사물과 구별할 수 없게 되겠지. 내가 기억하는 모든 얼굴들은 기억 속에 굳게 얼어붙겠지. 너라면 이 순간 나에게 거침없이 충고하겠지. 어깨를 으스케 보이며 과장되게 콧잔등을 찡그리며 말하겠지. 그게 어쨌다는 거지? 점자를 배워 백지에 구멍을 뚫어서 실을 써. 근사한 리트리버를 사귀는 법을 배워. 만일 네가 죽지 않았다면 독일로 돌아가 널 다시 만날 때 난 네 얼굴을 만져야 했을까? 내 손으로 더듬어 네 이마를, 눈꺼풀을, 콧날을, 뺨과 턱의 주름들을 읽어야 했을까? 아니 나는 그러지 못했을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너는 나를 욕망했으니까. 그 욕망을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쳤으니까. 우리 사이의 모든 걸 네 손으로 무너뜨렸으니까. 난 전속력으로 너를 깊게 상처 입히며 도망쳤으니까. 널 원망했으니까. 네가 아닌 네가 보고 싶어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네가 아닌 너만을 미치도록 그리워했으니까. 그 쓸쓸한 몸은 이제 죽었니? 네 몸은 가끔 나를 기억하니? 내 몸은 지금 이 순간 네 몸을 기억해. 그 짧고 고통스러웠던 포옹을, 떨리던 네 손과 따스한 얼굴을, 눈에 고인 눈물을. 그녀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준다. 고개를 더 수그린다. 단어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입술을 잃은 단어들. 입뿌리와 혀를 잃은 단어들. 목구멍과 숨을 잃은 단어들이 잡히지 않는다. 몸이 없는 헛것처럼 형체가 만져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눈 속에 엎드려 있다. 목구멍에 눈, 눈두덩에 흙,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한 사람이 그 앞에 멈춰 서 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17. 어둠. 방금 새가 건물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어린애의 주먹보다 작은 박새다. 방금 들어오고도 나갈 길을 찾을 수 없는지 다급하게 울며 콘크리트 벽에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의 난간에 머리를 들이받는다. 막 입구로 들어서던 여자가 소리 없이 멈춰선다. 새가 세 번째로 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것을 보고 뒤돌아선다. 한쪽만 열려있던 유리 현관문을 다른 쪽까지 활짝 연다.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말한다. 밖으로 나가야지. 새를 밖으로 몰아주려고 여자는 가방으로 벽을 툭툭 친다. 새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게 분명하다. 지하로 내려가는 층계의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날아 내려가더니
난간 바로 아래 숨어 꼼짝도 하지 않는다. 거기 숨으면 안 돼. 밖으로 나가야지. 그녀가 두 걸음 물러서자 경계를 늦춘 듯 삐삐 가냘픈 소리가 들린다. 다시 한 걸음 다가서자 소리가 뚝 멈춘다. 그녀는 열려있는 출입문 밖을 내다본다. 줄기가 희끗한 여름 나무들이 저녁빛에 잠겨가고 있다. 안개등을 켠 택시가 유리문 앞까지 와서 멈춘다. 무늬 없는 흰 면 셔츠에 진회색 면바지 차림의 남자가 택시에서 내린다. 어두운 계단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손전등을 켠다. 불 켜진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 손전등을 끄고 묵직한 가방을 고쳐매고 그녀에게 다가선다.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묻는다. 뭘 보고 계세요?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던 층계 난간 밑에 검은 생명체를 향해 남자는 상체를 기울인다. 어둠 속에서 그것이 조금 움직인다. 그는 손전등을 켜서 비춰본다. 쥐일까, 새끼 고양이일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여자의 긴장한 숨소리를 남자는 분명하게 듣는다. 여자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자는 머리칼을 질끈 뒤로 묶었다. 귀 밑으로 흘러내린 잔머리가 깊은 들숨과 날숨에 맞춰 흔들린다. 제대로 보고 싶다고 남자는 문득 생각한다. 조명이 충분히 밝지 않기 때문에 손전등을 여자의 얼굴에 비추지 않는 한 표정을 볼 수 없다. 다시 수화로 말해야 하는 건가? 그가 생각했을 때 여자의 숨소리가 멀어진다. 검은 반소매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가 희끗한 얼굴과 목덜미와 팔이 멀어진다. 굽이 낮은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문장 부호를 찍듯 석조 계단을 울린다. 3층 복도까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자는 잠자코 서 있다. 말없이 끝없이 멀어지는 그 발소리가 그의 감정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가를 비슷하게 착잡한 그 감정을 언제 경험했던가를 생각한다. 뒤따라 올라가려고 남자가 걸음을 옮긴 순간 삐삐 소리가 들린다. 그는 우뚝 멈춰선다.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자 죽은 듯 검게 엎드려 있던 물체가 2계단씩 3계단씩 지하에서 뛰어 올라오고 있다. 그가 손전등을 비추자 다시 죽은 듯 몸을 웅크린다. 그것이 새라는 것을 그는 그제야 짐작해낸다. 나와야지. 거기 있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어두운 낭하에 부딪혀 울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 현관밖의 나무들을 본다. 빠르게 저녁빛이 깊어져 나무들의 윤곽이 거의 검게 보인다. 망설이다 그는 가방을 열고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낸다. 그것을 말아서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신중하게 계단을 내려간다. 그는 3계단 이상 내려가지 않을 생각이다. 새는 아직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말아진 책으로 새가 있는 쪽을 툭툭 치기 위해 그가 몸을 수그린 순간 삐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새가 푸드덕 날아오른다. 얼굴로 달려드는 새를 피하려던 그의 발이 계단을 헛디딘다. 손전등을 놓친다. 새는 벽에 난간에 세차게 제 머리를 부딪힌다. 다시 그에게 달려든다. 안경이 떨어진다. 귀 뒤쪽에서 펄럭이는 소리에 그는 팔로 얼굴을 감싸며 휘청댄다. 2번, 3번 안경알이 밟히며 깨어진다. 그의 구두발에 차인 안경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새는 온 힘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유리문을 향해 돌진한다. 콘크리트 벽에 양철 우편함에 머리를 부딪힌다. 캄캄한 층계에 그는 앉아있다. 모든 것이 검게 뭉개어져 있다. 떨리는 손으로 층계를 더듬어 안경을 찾는다.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저 깊은 곳, 뿌옇게 번져있는 빗무리 속에 손전등이 있다.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잠겨 잘 나오지 않는다. 거기 누구 없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바싹 눈앞으로 끌어당겨 연두색 야광 바늘을 들여다본다. 잘 볼 수 없다. 아마 8시 15분경 7월 마지막 주 여름 휴가의 피크를 앞둔 목요일이다. 금요일 수업은 휴강됐고 아카데미 사무실을 지키는 아르바이트생은 강의실 문만 열어두고 일찍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다. 직장인인 중년의 사내는 오늘 결석할 것이라고 미리 알렸다. 그렇다면 3층 강의실에는 그 여자와 대학원생, 철학과 학생일 뿐일 것이다. 그 여자는 그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다. 나머지 두 사람은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며 30분쯤 참을성 있게 선생을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의 사람들이다. 그는 두 손으로 층계를 더듬기 시작한다. 한 계단을 다 더듬으면 앉은 채로 다음 계단으로 내려간다. 다행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가방이 만져진다. 앞지퍼를 열고 더듬더듬 뒤져가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 달 만에 독일에서 반송된 편지 한 통을 오후에 받았고 그것을 책상에 올려둔 채 잠깐 생각에 잠겼을 뿐인데 집을 나설 시간을 놓쳤다. 급히 면도만 한 뒤 집을 나오던 경황 중에 휴대폰을 챙긴 기억은 없다. 가방을 다시 떨어뜨리지 않도록 어깨에 대각선으로 둘러맨 뒤 그는 다시 층계를 더듬는다. 흙과 먼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작고 딱딱한 조각들이 만져질 뿐이다. 간혹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하나둘 만져지면 그 주변을 세심히 더듬어 보았지만 그것이 안경 유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깊은 바다 아래 넓게 번져 있는 것 같은 빛의 중심을 향해 그는 두 손과 엉덩이를 짚어 내려간다. 일단 저 손전등부터 손에 쥐어야 한다. 계단들을 차례로 손바닥으로 쓸어가던 그가 신음을 뱉는다. 안경이다. 완전히 깨어졌다. 오른쪽 손끝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날카롭고 따뜻한 감각에 그는 아랫입술의 안쪽을 문다. 태가 휘어지고 양쪽 렌즈가 부서진 안경을 다치지 않은 왼손으로 더듬어 샅샅이 느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구의 기척도 들리지 않는다. 진작 현관 밖으로 날아간 것인지 기어이 머리를 부딪히고 죽은 것인지 새도 잠잠하다. 이렇게 조용한 저녁에 두 남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특히 대학원생의 낭낭하고 큰 소리는 희미하게나마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 만약 그들이 오늘 오지 않았다면 3층의 강의실에 있는 사람은 그 여자뿐일 것이다. 텅 빈 강의실에 앉아 침묵하고 있을 그 여자를 떠올린 순간 그는 눈을 질끈 감는다. 멀리 번져있던 빛이 사라졌을 뿐 눈을 떴을 때와 거의 다르지 않은 어둠이 그의 눈꺼풀 안에서 일렁인다. 그 여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다. 그 여자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마침내 그는 눈을 뜬다. 번져있는 빛을 향해 더 내려가기 위해 다시 왼손으로 층계를 더듬는다. 위층 복도에서부터 울리는 구두 소리를 그 순간 듣는다. 깨어진 안경 조각들을 다시 손으로 짚지 않으려 애쓰며 그는 두 손과 두 무릎으로 더듬더듬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분명하다. 아까 들었던 여자의 구두 소리다. 그는 철로 된 난간을 주먹으로 두드린다. 무거운 가방으로 연거푸 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 진동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도와주세요. 소용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소리친다. 마침내 구두 소리가 지하 계단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한다. 어둠 속의 어둠, 움직이는 어둠을 그는 알아보지 못한다. 가까운 곳에서 발소리가 멈췄다는 것을, 사람의 숨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는 것을, 그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나는 쪽을 올려다본다.
내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위에 다른 사람은 없나요? 안경이 깨졌어요. 나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누구든 불러주겠어요? 택시를 잡아야 해요. 안경점이 문을 닫기 전에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연한 사과향의 목욕 비누 냄새가 코끝으로 끼쳐온다. 차갑고 날렵한 두 손이 그의 두 겨드랑이에 끼워진다. 손들이 일으키는 대로 그는 일어선다. 보이지 않는 바닥을 단단히 두 발로 디디려 애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팔에 의지해 그는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른다. 그가 발을 헛디딜 때마다 그의 몸을 붙든 팔에 힘이 실린다. 어둠의 명도가 달라진다. 계단이 끝났다는 것을, 불 켜진 현관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다. 희끄무레하고 검은 것들의 윤곽이 보인다. 우편함으로 짐작되는 회색과 흰색의 벽면, 아마도 현관문 바깥일 압도적인 어둠이 보인다. 여자의 한 팔이 그의 등을, 다른 한 손이 그의 팔뚝을 받치고 있다. 습기찬 바람이 느껴진다. 활짝 열린 유리문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이다. 여자의 희끄무레한 얼굴과 팔이 어렴풋이 짐작된다. 그는 피 흐르는 손을 함부로 셔츠에 닦는다. 여태 움켜쥐고 있었던 부서지고 뒤틀린 안경이 발 아래로 떨어진다. 설마 아래쪽에 계속 생겨나는 붉은 반점들은 그의 피일까? 그는 허리를 구부려 안경을 집으려 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바싹 마른 입술을 혀끝으로 적시며 그는 여자를 향해 말한다. 가방 안에 지갑이 있어요. 택시비는 충분해요. 번화가로 가면 안경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안경을 맞춰야 해요. 보도에 움푹 파인 데가 나타날 때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당겨 신호한다. 한 발을 허공으로 떼었다가 디딜 때마다 그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침내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온 뒤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 서서 그녀는 사방을 둘러본다. 약국을 찾아야 한다. 건너편 차도변의 약국은 셔터가 내려져 있다. 택시가 잘 다니지 않는 한산한 길이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면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은 길어진다. 자신의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냉정하고 빠르게 일의 순서를 정한다. 그의 오른손은 상처가 깊고 흙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다. 피가 덜 흐르도록 그녀의 손수건으로 손목을 묶어두었는데 이미 반 남아 손수건이 피에 젖었다. 상처에 작은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을지 몰라 직접 지혈할 수도 제대로 피를 닦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옆얼굴을 본다. 흔들리는 그의 눈길이 가 닿아 있는 아스팔트의 어둠을 본다. 안경을 끼지 않은 그의 얼굴은 낯설어 보인다. 짐작보다 큰 눈, 공포와 당혹감을 숨기려 애쓰는 표정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다치지 않은 그의 왼손을 끌어다 잡는다.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검지손가락으로 그의 손바닥에 또박또박 쓴다. 먼저 병원으로 가요. 19. 어둠 속의 대화. 책상 위에 있는 갓등을 켜주시겠어요? 천장의 형광등 대신 식탁 위에 백열등을 켜야 해요. 너무 밝으면 오히려 잘 보기 어려워요. 그녀는 구두를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검소하게 꾸며진 원룸이다. 옹이가 많은 삼나무로 짠 책상과 석자짜리 책장 옆으로 짙은 청색 매트리스 커버에 쌓인 철제 싱글 침대가 놓여 있다. 싱크대 선반 위로는 수수한 머그잔들과 밥주발과 작은 접시들이 차곡차곡 엎어져 있다. 호리호리하고 키 작은 독신자용 냉장고가 그 옆에 서 있다. 대여섯 권의 책이 서로서로 귀퉁이를 겹쳐가며 펼쳐져 있는 책상까지 그녀는 걸어 들어간다. 확대경 옆에 놓인 연한 갈색 갓등을 켠다. 그녀가 현관으로 돌아오는 사이
그가 손을 뻗어 벽을 더듬는다. 조금 전에 그녀가 켜놓은 형광등 스위치를 내린다. 그 아래에 스위치를 올리자 부엌의 식탁 위로 노란 백열등 불빛이 떨어진다. 이제부터는 잡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 제 가방을 여기 놓으셨군요. 괜찮습니다. 위치만 제가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염려는 없어요. 그녀는 신장 옆에 두었던 그의 가방을 들어서 옮기려다 도로 내려놓는다. 밤까지 가시지 않는 습한 무더위 때문에 그녀의 검은 블라우스는 축축하다. 묶었다가 풀어 어깨까지 헝클어져 내려온 머리카락도 땀에 젖어 있다. 그의 흰 셔츠도 등 부분이 완전히 젖었다. 가슴 앞쪽으로 드문드문 튄 핏자국은 이제 거무스름하게 말랐다. 붕대를 쳐맨 오른손은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두 사람의 팔과 얼굴 모두 땀에 젖어 미끈거린다. 창문 아래에 있는 의자에 앉으시겠어요? 이 방에선 거기가 가장 시원한 자리예요. 아주 더울 땐 거기서 자기도 해요. 조금 웅크리면 누울 수 있을 만한 목재 긴 의자로 그녀는 걸음을 옮긴다. 거기 걸터 앉는 대신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는다. 의자에 기대 선 채로 그가 더듬거나 넘어지지 않고 침대까지 곧장 걸어가 걸터 앉는 모습을 지켜본다. 좀 전에 택시에서도 그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길 안내를 했었다. 네 거리 다음 처음 나오는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 주세요. 바이더웨이 바로 다음 집입니다. 택시가 멈추자 그는 낮은 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바이더웨이 다음 집 맞지요?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팔을 잠깐 잡았다 바로 놓았다. 미안합니다. 집에 선풍기가 없어요. 되도록 짐을 늘리지 않으려다 보니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고 나니 무슨 말을 더 꺼내야 할지 알 수 없는 듯 그는 얼마간 난처한 얼굴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 그녀가 있는 쪽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다가 붕대를 감지 않는 왼손을 들어 식탁 옆에 냉장고를 가리킨다. 물 한 잔 드시겠어요? 냉장고에 생수가 여러 병 있어요. 아니요, 그냥 계세요. 제가 할게요. 컵에 따라드리지는 못하겠네요. 하필 오른손이 이렇게 돼서. 그가 침대에서 일어서서 냉장고 쪽으로 몸을 옮긴다. 왼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맨 윗칸을 더듬어 작은 생수병 2개를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운다. 돕기 위해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 한다. 아니요, 편하게 계세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그가 그녀를 향해 다가온다. 왼손으로 겨드랑이의 생수병을 빼내 그녀에게 내민다. 일어선 채로 그녀는 그것을 받아진다. 안경이 있으면 아이스 커피를 타드릴 텐데요. 여동생이 있는데 좀처럼 오빠를 칭찬하지 않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준 아이스 커피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독일에 있어요. 중창단에서 노래를 하지요. 소프라노 파트에선 경력이 가장 오래됐어요. 생수 한 병씩을 손에 쥐고 그는 침대에, 그녀는 긴 의자에 걸터 앉는다. 널빤지 무늬에 리놀륨이 깔린 바닥을, 그 위로 드리워진 가구들의 그림자를 그녀는 내려다본다. 미색 벽지가 발라진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놀랍도록 커다랗게 부풀어 있다. 아까부터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문득 깨닫는다. 그녀의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옆길에서 들리던 것과 흡사한 소리다. 빠진 것은 수천 개의 스케이트 날 같은 차들의 굉음뿐이다.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아까 병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혼자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가끔 제 손바닥에 대답을 써주셨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잠깐 왼쪽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무릎으로 거둔다.
명확하지 않은 허공에서 눈에 초점을 맞추려고 미간이 천자로 깊게 패여 있다. 응급실에서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어요. 어떤 나이든 여자가 화상을 당한 것 같았어요. 4살, 아니 3살쯤 된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울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가 계속 이상한 고함을 질렀어요. 의사가 반말로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본 그 사람들을 떠올린다. 머리가 희끗한 노파가 화상을 입었다. 무릎을 찜질하던 의료기구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했다. 자지러지게 울던 3살배기 아이는 검지손가락 한마디가 잘려나갔다. 앳된 엄마가 가재 수건에 싸가지고 온 나달 같은 손가락 마디를 받아들고 간호사는 말했다. 얼음 주머니에 싸드릴 테니 큰 병원으로 가세요. 저희 병원엔 봉합 수술을 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기진한 아이를 들쳐본 앳된 엄마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빨리요.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 다급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입구 쪽 처치실에서 한 중년 여자가 위 세척을 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으어 목구멍에 호수가 박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아직 젊은 의사가 거친 반말로 그 여자를 모욕했다. 그러게 왜 이런 짓을 했어?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한 모금을 들이켠다. 잠시 쉬었다가 한 모금 더 들이켠다. 끊길 듯 끊어지지 않는 풀벌레들의 소리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듣는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혼자서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 그는 자주 침묵한다. 제 눈이 이렇게 나쁘다는 걸 아카데미에선 모릅니다. 굳이 알려야 할 필요가 없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끊는다. 그녀는 캄캄한 창밖의 전신줄을 내다본다. 빽빽하게 얽힌 검은 전선들이 고압의 전류를 숨긴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의미 없는 부탁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안경만 있으면 이럭저럭 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지요. 그의 침묵과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미묘한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그녀는 느낀다. 삐르륵 삐륵 높은 현을 서툴게 켜듯 예민한 소리가 뒤늦게 그의 음성에 겹쳐진다. 다시 침묵이 불쑥 끼어들고 이번엔 높은 현을 켜는 예민한 소리가 먼저 울린다. 언젠가 눈이 아주 나빠질 거란 걸 처음 알았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땐 아주 캄캄해지는 거냐고. 사실 그 질문은 아버지에게 해야 했지요. 시력이 나쁜 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무심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어떤 질문에든 필요 이상 최선을 다해 대답하는 분이었지요. 그녀는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뱉는다. 자신의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지막 13시간 동안 어머니는 눈과 입을 반쯤 벌린 채 느린 숨을 쉬었다. 10여 년 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난 오빠 부부는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태평양을 건너오는 중이었다. 쉬지 않고 그녀는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아도 청각만은 살아있으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호스피스의 충고 때문이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골라야 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린 시절 내 식구가 벌였던 여름 한낮의 물장난, 시멘트를 얇게 바른 한옥집 마당, 호수에서 투명하게 뿜어져 나오던 물줄기, 재빠른 동작으로 양동이에 물을 받던 아버지와 오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혼빡 젖은 채
소리치며 뛰어다니던 7살의 그녀. 갑자기 20살은 젊어진 듯 말괄량이 처녀처럼 깔깔 웃던 남편과 자식들에게 물바가지를 끼얹던 엄마. 어머니의 검은 입술을 물수건으로 축이며 자신의 마른 입에 생수병을 기울이며 그녀는 계속 속삭였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더 빠르게 속삭였다. 마침내 그녀가 침묵했을 때 그 일은 일어났다. 새 같은 무언가가 문득 육체를 떠났고 그 육체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엄마, 어디로 갔어? 눈꺼풀을 감겨드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멍하게 입속으로 물었다. 그때 어머니는 대답해 줬어요. 그렇지 않다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할 거라고. 단지 아주 뿌옇게 될 뿐이라고. 그게 뭔지 나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 그때 이미 아주 나빴던 왼쪽 눈으로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으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여동생이 부엌으로 달려가더군요. 불투명한 비닐봉지를 찬장에서 찾아내서는 얼른 자기 눈에 대보더군요. 이건 소파고 이건 책장이야. 저건 흰색이고 저건 주황색이야. 이렇게 걸어도 안 넘어질 수 있어. 신기해하는 여동생의 손에서 비닐봉지를 빼앗으며 어머니는 무섭게 그 애를 노려봤지요. 그는 생수병을 입술에 기울인다. 달게 물을 마신다. 그의 얼굴이 부드러운 관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그녀는 본다. 혈육들을 추억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어둡고 단단하던 그의 얼굴이 연해진다. 어렴풋이 밝아진다.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누구도 내 시력에 대해 놀리는 걸 용납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때 여동생은 진심으로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아버지의 가까운 미래와 오빠의 먼 미래가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막 깨달았던 거지요. 그걸 이해하기엔 어머니가 너무 진지했지요. 기척 없이 그녀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인다. 그의 얼굴 속에 새 같은 무엇인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따스한 감각이 그녀에게 즉각적인 고통을 일깨운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 듣고 있나요?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반쯤 마신 생수병을 왼손에 쥔 그가 문득 불안하게 묻는다. 팔을 뻗어 침대 옆에 책상에 생수병을 내려놓는다.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아닌가요? 그녀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진다. 어린 시절 사촌들과 했던 숨바꼭질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집성촌이었던 아버지의 고향의 작은 아버지 댁에서였다. 수건으로 그녀의 눈을 가려놓고 손이 사촌들은 숨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기척을 향해 손을 뻗으면 웃음을 참지 못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한참 동안 더듬다. 서늘한 기분이 들어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눈을 가린 수건을 제 손으로 풀고 활짝 문이 열린 방들을 살핀 뒤 모두 밖으로 나가버린 것을 알았다. 거기서 듣고 있나요? 그의 얼굴에도 빛이 꺼진다. 따스한 새가 웅크리며 숨는다. 망설이다. 그녀는 발과 무릎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기척을 낸다. 들고 있던 생수병을 의자에 내려놓는다. 다음의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그는 주저한다. 보이지 않는 그녀의 얼굴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독일에 두고 서울로 올 때 저는 편도 항공권을 끊었어요. 돌아갈 날짜를 오픈해 왕복권을 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어째서였는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약간 혀를 내밀어 입술을 축인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긴 사이를 둔다. 어두운 곳에서 글을 쓸 때 윗문장에 아랫문장을 겹쳐 쓰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넓게 간격을 두는 것처럼. 비행기는 동쪽으로 편서풍을 타고 날아갔지요. 창밖을 볼 때마다 거대한 화살에 실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관역이 아니라 관역 바깥을 향해 힘껏 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여 다시 기척을 낸다. 승객들의 절반은 독일인이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인이었는데 한 사람뿐이었던 한국인 여승무원이 나에게 한국어로 묻더군요. 음료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나는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가 생수병을 들어 입술을 적신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외국인으로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언제나 노심초사했어요. 외국인이니까, 더구나 사람들의 눈에 띄는 동양인이니까 더욱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어머니의 강박관념이었지요. 주말에 외출을 하면 사소한 문제로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곤 했어요. 아니, 무턱대고 차를 빼서 나갔다가 출구에 카세가 없으면 어떡해요? 멀면 어때요? 2층에 카세가 있었던 건 확실하잖아요. 돌아가서 먼저 정산을 하고 가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린 외국인이잖아요. 돈을 안 내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출구에 카세가 없다면 말이에요. 괜찮지가 않아요. 왜 모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의 입술에 씁쓸한 미소가 떠오른다. 괜찮다니까, 걱정 말라니까 하고 거듭 퉁명스럽게 답하는 아버지의 태도로 봐서는 어머니의 노심초사가 지나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면 대체로 어머니의 말이 옳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당한 대우는 실제로 이따금 있었으니까. 나와 여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아버지가 상대하는 독일 기업과 관공서에서도 인종적 시선이라고밖에 달리 부를 수 없을 얼음처럼 선뜩한 혐오와 멸시가 숨겨져 있던 눈빛들을 기억해요. 그의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그녀는 아주 조금씩 몸을 움직여 기척을 낸다. 목재 의자의 팔걸이를 뜻없이 손으로 쓸어보고 머리를 쓸어 올린다. 그러다 움직임을 멈춘다. 어머니는 언제나 지쳐 있었어요. 아버지 대신 생계를 꾸리기 위해 마인츠로 집을 옮기고 아시아 쪽 식료품을 파는 가게를 연 뒤에는 집에서 웃는 얼굴을 보기 어려웠지요.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투덜거리곤 했어요. 어떻게 된 게 이놈의 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어야 한다니. 이제 그만 안 웃고 살고 싶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어. 집에서라도 나는 안 웃으련다. 내가 안 웃어도 화난 거 아니니까 오해 마라. 그녀가 아주 조금 몸을 움직일 때 천장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훨씬 크게 움직인다. 그녀의 얼굴과 손이 아주 약간만 떨려도 그림자는 춤을 추듯 술렁인다. 사춘기 때 저에게도 가장 어려웠던 게 미소였어요. 쾌활하고 자신 있는 태도를 연기해야 한다는 게, 언제든 웃고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때로는 웃고 인사하는 일이 무슨 노동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형식적인 미소를 단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땐 무술에 능한 동양의 불량배로 보일 것을 감수하며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호주머니에 두 주먹을 찔러 넣고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무뚝뚝한 표정으로 걷곤 했어요. 천장 가득 부풀어 오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갑자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소리 없이 검은 경계선을 굳게 지킨 채 떨어져 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오랫동안 익혀 이젠
내 것과 다름없어진 미소를 머금은 채 비행기를 빠져나왔지요. 누군가와 몸이 가까워질 때마다 실례합니다. 라고 독일어로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짓고 싶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온 순간 깨달았어요. 가족이며 친구들을 마중 나온 한국 사람들의 사이를 어깨로 헤치며 나아가면서 이제야 내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에겐 웃거나 인사하지 않는 문화 속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없었어요. 그 사실이 왜 그때 그토록 뼈저린 고독감을 나에게 안겨주었는지. 창밖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이 방의 정적을 바늘처럼 찌른다고 그녀는 느낀다. 수틀에 끼운 천처럼 팽팽한 정적에 수없이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림자들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숨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의 얼굴은 얼어붙은 듯 창백하다. 그러고 보니 독일로 간 첫 해 겨울에 아버지를 뺀 세 식구가 기차를 타고 단출하게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던 생각이 나네요. 그의 독백이 조금씩 빨라진다. 어둠 속에서 급하게 쓰는 바람에 망쳐버린 글처럼 한 줄에 또 한 줄이 잉크 위에 잉크가 기억 위에 기억이 더듬혀진다. 아무것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이탈리아의 다른 어떤 것도, 미술품이며 성당, 음식 같은 것도, 단지 거기 카타콤베 묘지만은 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죽은 자들의 도시더군요. 통로가 끝날 때마다 세 갈래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길을 잃어 굶어 죽은 관광객도 있었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석실들의 벽면은 모두 크고 작은 서랍 모양의 무덤들이었는데 현지 여행사의 한국인 여자 가이드가 묻더군요. 여러분, 왜 관 속에 유골이 없을까요? 목소리가 큰 여동생이 대답했어요. 박물관에 가져다 놓은 거 아니에요? 가이드는 틀렸다고 하더군요. 누군가가 훔쳐갔나요? 다른 관광객이 묻자 가이드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이드는 마치 자부심을 느끼는 듯 말했어요. 여러분 눈앞에 관 속에 보이는 흙을 분석하면 칼슘과 인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흐르면 사람의 뼈가 삭아서 이런 흙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얼굴을 돌린다. 어둠 속의 전선들은 여전히 낱마처럼 얽혀 있다. 고압의 전류 속으로 목소리들을, 영상들을 수없이 깜빡이는 활자들을 흘려보내며 태연히 정적에 잠겨 있다. 토할 것 같았어요. 내가 보고 있는 흙이 무서워서, 그 흙이 내 몸에 묻을 것만 같아서.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모조리 똑같아 보이는 세 갈래 갈림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토할 것 같아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그녀는 중얼거린다. 수개월 전 그녀는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여러 날 동안 토한 적이 있었다. 재판에 패해 아이를 잃은 직후였다. 일주일 만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가까스로 만들어준 뒤 그녀는 저녁 내내 양배추만 먹었다. 믹서기에 갈아먹고 냄비에 쪄서 먹었다. 그것 말고는 속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다 엄마 토끼 되겠다. 아이가 말했다. 온몸이 초록색 되겠어. 그녀는 아이와 함께 웃고는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다. 위산으로 씌어진 입속을 헹구고 나와 아이에게 장난스레 물었다. 그런데 왜 토끼는 초록색이 되지 않는다니? 풀만 먹는데. 아이가 대답했다. 그거야 토끼는 당근도 먹으니까. 구역질을 참으며 그녀는 웃었다. 이렇게 혼자서 오래 말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수천 구의 육체들이 뼈까지
깨끗이 삭아버린 거대한 무덤 속에 그토록 따뜻한 몸을 가진 우리가 모여 있었다는 게, 잉크 위에 잉크가, 기억 위에 기억이, 핏자국 위에 핏자국이 더 씌워진다. 담담함 위에 담담함이, 미소 위에 미소가 짓눌러진다. 피곤하군요. 그가 잠시 침묵한다. 지금 잠들면 며칠 동안이라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이를 악문 채 그가 무엇인가를 더듬고 있다. 더듬은 자리를 다시 더듬고 있다. 그녀가 침묵의 얼음을 더듬을 때 그렇게 하듯이 한 겹의 얼음이 녹으면 세 갈래 길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 겹의 얼음 아래 세 갈래 길이 있고 다시 더 두꺼운 얼음 아래로 갈라지는 길이, 그렇게 끝없이 갈라지고 있을 것이다. 꼭 한번 실제로 며칠 동안 깨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누가 얼굴을 나무 토막으로 내리쳤지요. 괴한은 아니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안경이 깨지면서 상처가 났지요. 그 흉터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의 눈가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희끗한 선에 그녀의 시선이 닿는다. 밤이 깊을 만큼 깊어 끊어질 듯 끊기지 않던 풀벌레 소리가 막 끊어지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는다. 캄캄한 집들이 더위를 못 이겨 열어놓은 무수한 창들, 촘촘하게 짜인 무수한 방충망들을 귀신처럼 펄럭이며 넘나드는 것은 저 검은 어둠뿐이다.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가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3인실이었는데 마침 옆 침대들은 비어 있었어요. 어둑한 창밖을 보며 생각했지요. 이제부터 환해지는 걸까? 아니면 밤이 되는 걸까? 그 순간 불쑥 오래된 한 단어의 기억이 절반쯤 잘린 채 떠올라 그녀는 그것을 붙들려 한다. 오래전에는 해가 진 직후와 해가 뜨기 직전의 어스름을 호로 시작되는 한자어로 불렀다고 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어 큰 소리로 불러 누구인지 물어야 한다는 뜻의 단어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서양식 표현과 비슷한 연원을 가진 호로 시작되는, 끝끝내 완전해지지 않는 그 단어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뒤척인다. 그때 마침 병실로 들어오던 여동생과 어머니가 나를 보고 탄성을 질렀어요. 동생이 뛰어나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하루에 지친 인턴이 헝클어진 머리로 나에게 경과를 설명하더군요. 어둑어둑하던 푸른빛은 그때쯤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 긴 낮잠 끝에 일어나 문을 향해 무릎걸음으로 기어갔던 적이 있었다. 컴컴한 한식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계단을 엉덩이로 짚어가며 부엌 바닥으로 내려가자 어머니가 석유 골로 앞에 쪼그려 앉아 서리콩을 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렴풋한 혼돈 속에서 그녀는 물었다. 엄마, 지금은 내일이야?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옛날식 부엌의 구석구석에 스며든 어둠은 밤의 것이었다. 새벽의 것보다 단단하고 깊은 것, 훨씬 오래 계속될 어둠이었다. 그녀 역시 무심결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일이냐고 물은 것이었다. 내가 사흘 동안 의식불명이었다고 의사는 말하더군요. 외상이 심하지 않아서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고. 그의 얼굴에 묘하게 서글프고 희미한 미소가 어린다. 꿈도 없이 그렇게 깊이 잔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마른 널빤지에 물이 번지듯 조용히 얼굴 전체에 미소가 퍼진다. 시간이 더 흐르면 그의 목소리가 더 잦아든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오직 꿈에서 뿐이겠지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는지 잊은 것 같다.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장미, 수박을 반으로 가르면 활짝
꽃처럼 펼쳐지는 붉은 속, 연등의 날밤, 눈송이들, 옛 여자의 얼굴. 그때는 꿈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 세계가 감기는 거겠지요. 피로를 느끼며 그녀는 눈을 길게 감았다 뜬다. 지금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지 않는다. 다시 눈을 감자 의식이 훌쩍 생시로부터 밀려나가려 한다. 이제 눈을 뜨면 그녀의 집, 거실, 천장이 시야에 가득 찰지도 모른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거실 소파에 웅크려 누워 잠들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여러 시간 전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30여 분 동안에도 그녀는 비슷한 혼란을 느꼈다. 언제나 먼저 와서 학생들을 기다리던 히라보 강사는 어째서인지 강의실로 들어오지 않았다. 기둥 뒤에 자리를 좋아하던 중년의 사내도 어두운 벽에 기대 이사이로 날선 단어들을 밀어내던 거구의 대학원생도 그녀를 향해 호기심 가득한 눈을 깜빡이곤 하던 여드름 투성이 철학과 학생도 오지 않았다. 흑판도 교단도 학생들도 모두 텅 비어 있었다. 두 대의 선풍기는 서로를 외면하듯 비스듬히 반대쪽 벽을 향한 채 정지해 있었다. 학생들이 생생하게 서 있거나 앉아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빈 자리들이 이상한 통각을 띠고 그녀의 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질끈 눈을 감아보았다. 그녀의 시간과 다른 모든 사람의 시간이 어긋난 것 같았다. 암석들의 단층처럼 날카롭게 어긋나 다시는 그녀의 시간이 그들의 시간과 겹쳐질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득하게 들려오는 차량들의 엔진 소리에 우두커니 귀를 기울이던 한순간 그녀는 교재와 공책과 헝겊 필통을 도로 가방에 밀어넣었다. 정적에 잠긴 강의실에 불을 켜둔 채 유난히 크게 울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어두운 복도로 걸어 나갔다. 내 말 거기서 듣고 있나요? 습기로 축축해진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의 음성이 변형되어 들린다. 저 음성이 히라버 강사의 음성인가? 눈을 감은 채 그녀는 의심한다. 수개월 동안 그 적막한 강의실에서 들어온 그의 음성이 맞나? 저렇게 연약하게 떨리는 음성이었나? 가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몸에 눈꺼풀과 입술이 있다는 건 그것들이 때로 밖에서 다치거나 안에서부터 단단히 걸어 잠길 수 있다는 건 무거운 눈꺼풀을 가까스로 치켜 올리며 그녀는 설피 꿈에 잠기듯 해가 저물던 옛집 앞의 골목을 떠올린다. 젊은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외가에 가려고 나서던 참이었다. 시장에 들러서 귤을 좀 사가자. 어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코트의 지퍼를 혼자 잠그지 못해 쩔쩔매던 어린 그녀는 그 순간 문득 눈앞에 떠오르는 주황색 감귤들을 보았다. 그것이 진짜 귤이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로 보는 것이 아닌데도 그토록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랐다. 얼른 생각을 바꿔 나무를 떠올려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마술 같았다. 그녀의 눈이 보는 풍경은 오직 저무는 골목과 한없이 길게 펼쳐진 콘크리트 담장뿐이었는데 그녀는 분명히 나무를 보고 있었다. 깨우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자의 형상들이 거기 겹쳐졌다. 나무, 소리내어 발음하며 그녀는 혼자 웃었다. 나무, 나무. 내가 하는 말들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그녀는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본다. 옛날의 흉터와 아까 함부로 손으로 문지르는 바람에 새로 생긴 먼지 얼룩을 본다. 다시 눈을 감는다. 방금 본 그의 소년 같은 얼굴이 고스란히 어린 시절의 마술처럼 떠오르는 것을 본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오해하시지 않는다면.
그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았나요? 천장에는 무늬 없는 미색 도배지가 발라져 있고 책장에 꽂힌 책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풀벌레 소리는 멎었다. 어둑한 방에 정적에 생채기를 내는 것은 아주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들 뿐이다. 열린 창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 젖은 수건처럼 축축한 바람이다. 땀이 식어 끈적끈적한 자신의 얼굴을 차가운 수건으로 씻고 싶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의 얼굴에 새로 생긴 얼룩을 쓱쓱 닦아내고 싶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허공을 더듬는 그의 눈길과 긴장한 입술을 밤이 깊어 연하고 푸릇한 수염이 돋기 시작한 턱과 뺨 언저리를 그녀는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 얼굴을 이루는 선과 점들 속에 해독해야 할 부호나 상형 문자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 얼굴을 간결한 필선으로 옮겨 그리는 것만으로 몇 마디 조용한 말이 드러날 거라고 믿는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이른 봄, 그녀는 상형 문자라는 제목으로 몇 편의 시를 쓴 적이 있었다. 수수한 유머가 배어나오기를 바라며 그녀는 썼다. 알파벳 소문자 A는 머리와 어깨를 앞으로 수그린 고단한 사람. 한자 광은 땅 아래로 뿌리를 뻗어가며 땅 위로는 빛을 향해 피어오르는 관목. 우 외치는 소리는 창틀 위에 나란히 맺힌 물방울들이 일제히 굴러 떨어지는 형태. 속눈썹 아래로 번지다 흐르는 눈물들의 움직임.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한 밝고 조용하고 순진한 시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쓴 시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차츰 그녀의 말들은 끊길 듯 말 듯 떨리거나 끝내 토막토막 끊어지거나 한 움큼 떨어져 나온 살점처럼 뭉개어지며 썩어갔다. 히라버는 왜 배우는 건가요? 방심한 채 그녀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본다. 땀이 차서 눅눅해진 흑 자주색 머리끈 아래 오래전의 흉터도 눅눅하게 젖어 있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어떤 감정도 없이 먼 친분이 있을 뿐인 타인을 기억하듯 그녀는 그날의 자신을 기억한다. 미쳤군. 막 의식을 차린 그녀에게 어둠 속의 사람이 내뱉었다. 미친 여자한테 그동안 아이를 맡기고 있었어. 새치의 혀와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들, 헐거운 말들, 미끄러지며 긋고 찌르는 말들, 쇳냄새가 나는 말들이 그녀의 입속에 가득 찼다. 조각난 면도날처럼 우수수 뱉어지기 전에 막 뱉으려 하는 자신을 먼저 찔렀다. 그날 히라보로 공책에 쓴 건 뭐였나요? 마모된 거대한 톱니의 일부를 만지듯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쓸어본다. 오래전에 태아된 기관을 기억하듯 말들이 떨며 솟아오르던 경로를 머릿속으로 더듬는다. 자신이 말을 잃은 것이 어떤 특정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셀 수 없는 혀와 펜들로 수천 년 동안 너덜너덜해진 언어. 그녀 자신의 혀와 펜으로 평생 동안 너덜너덜하게 만든 언어. 하나의 문장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늙은 심장이 느껴졌다. 누덕누덕 기워진 바싹 마른 무표정한 심장. 그럴수록 더 힘껏 단어들을 움켜쥐었다. 한순간 소나기가 헐거워졌다. 무딘 파편들이 발등에 떨어졌다. 팽팽하게 맞물려 돌던 톱니바퀴가 멈췄다. 끈덕지게 마모된 한 자리가 살점처럼 숟가락으로 떠낸 두부처럼 움푹 떨어져 나갔다.
화해할 수 없었다.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이 모든 곳에 있었다. 환한 봄날 공원 벤치에 겹겹이 덮인 신문지 아래 발견된 노숙자의 시체 속에, 늦은 밤의 지하철 끈끈한 땀에 젖은 어깨들을 겹치고 각기 다른 곳을 보는 사람들의 흐릿한 눈 속에, 폭우가 퍼붓는 간선도로 끝없이 붉은 미등을 켠 차들의 행렬 속에, 수천 개의 스케이트 날들로 핥히어진 하루하루 속에, 그토록 쉽게 부스러지는 육체들 속에, 그 모든 걸 잊기 위해 주고받는 뚝뚝 끊어지는 어리석은 농담들 속에, 그 어떤 것도 잊지 않기 위해 꾹꾹 눌러 적은 말들, 그 속에서 어느새 부풀어 오른 거품들의 악취 속에, 어느 이른 새벽이거나 늦은 밤 혼자 오래 있거나 몸이 아픈 뒤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고요한 말이 문득 방언처럼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그것이 화해의 증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독한 추기 같은 피로가 그녀의 의식을 둔하게 만든다. 그의 목소리가 마치 꿈인 것처럼 아주 먼 곳에서부터 토막토막 끊긴 채 울려온다.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응시하려 애쓴다. 초점 없는 그의 눈을 또렷이 마주보려 애쓴다. 어두운 초록색 흑판에 백목으로 문장을 쓸 때 나는 공포를 느껴요. 방금 내가 쓴 글씨지만 10cm 이상 눈에서 떨어지면 보이지 않아요. 암기한 대로 소리내어 읽을 때 공포를 느껴요. 태연하게 내 혀와 이와 목구멍으로 발음된 모든 음운들의 공포를 느껴요. 내 목소리가 퍼져나가는 공간의 침묵에 공포를 느껴요. 한번 퍼져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단어들,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단어들의 공포를 느껴요. 지금 들려오는 말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지독한 피로 속에서, 지독하게 어둡고 고요한 이 방에서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그녀는 느낀다. 어떤 말도 그녀는 듣지 못했다. 어떤 타인의 내부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안개 속을 나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 도시의 겨울에 종종 찾아오던 새벽의 호수에서 시가지로 밀려온 안개가 저녁까지 거치지 않던 날처럼,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들이 안개에 덮여 흔적도 보이지 않는 회색 건물들 사이를 축축한 석벽에 바싹 몸을 붙이고 천천히 걸어야 하던 밤처럼, 아무도 자전거를 타지 않던 밤, 사람의 자취 없이 무거운 발소리들만 들려오던 밤, 아무리 더 나아가도 싸늘한 집에 다다를 수 없을 것 같던 밤처럼,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그녀가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날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던 백구는 왜 그녀를 물었던 걸까? 그것이 그에겐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왜 그토록 세게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살을 물어뜯었을까? 왜 그토록 어리석게 그녀는 끝까지 그를 껴안으려고 했을까? 내 말이 들리나요? 그녀는 그의 말을 똑똑히 듣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는 모른다. 그녀는 그를 똑똑히 보고 있다. 그건 역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는 모른다. 책상에서 비스듬히 비치는 갓등의 빛을 받아 절반 가까이 그늘진 그의 얼굴을 그녀는 지금 온 힘을 다해 건너다 보고 있다. 거기서 듣고 있나요? 그가 몸을 일으키는 것을 그녀는 본다. 드문드문 튄 핏자국이 이제 흑갈색으로 굳은 흰 셔츠를 입은 그가 신중하게 발을 내디뎌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가 그녀보다 더 지쳐 있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본다. 미안해요. 이렇게 혼자 오래 말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피루를 가까스로 얼굴 뒤쪽으로 밀어놓고 그가 말한다. 허리를 수그리고 왼손을 그녀 쪽으로 내민다. 안경을 쓰지 않은 그의 눈을 그녀는 들여다본다.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는 눈, 그녀의 얼굴 윤곽을 분명히 보고 있는 눈이다. 여기 대답을 써주겠어요? 더 이상 허공을 더듬지 않는 눈, 오래 혼자서 말한 사람의 눈, 단 한 번도 대답을 듣지 못한 사람의 눈을 그녀는 본다. 지금 택시를 부르겠어요? 그녀는 혀끝으로 아랫입술을 축인다. 입술을 떼었다가 힘껏 다문다. 그가 내민 손을 그녀의 왼손으로 받친다. 주저하는 오른손의 검지손가락으로 그의 손바닥 위에 쓴다. 아니요. 가늘게 떨리는 획과 점들이 두 사람의 살갗을 동시에 그었다가 사라진다. 소리가 없고 보이지 않는다. 입술도 눈도 없다. 떨림도 따뜻함도 곧 사라진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첫 버스를 타고 갈게요. 20. 흑점. 세찬 빗소리에 그는 눈을 뜬다. 어둡다. 창문이 열려 있다. 비가 더 들이치기 전에 창문을 닫아야 한다. 무심코 안경을 찾으려고 침대 옆에 책상을 더듬다가 그는 간밤의 일을 기억해낸다. 아직 욱신거리는 오른손의 통각을 느낀다. 그는 맨발로 침대에서 내려와 선다. 두 팔로 호공을 더듬으며 창 쪽으로 차가운 비와 바람이 들어오는 쪽으로 나아간다. 어두운 것과 더 어두운 것을 구별하려 그는 애쓴다. 두 팔을 옆으로 앞으로 뻗는다. 벽은 아직 멀리 있다. 라디에이터도 창 아래 긴 의자도 아직 멀리 있다. 마침내 그의 얼굴과 팔이 습기를 느낀다. 길게 뻗어나간 손을 물방울의 입자들이 건드린다. 더듬더듬 그는 창틀의 알루미늄 손잡이를 찾아낸다. 소리내어 창문을 닫는다. 손바닥이 손등이 흥건하게 젖는다. 세차게 쏟아지던 빗소리가 성큼 한 걸음 물러선다. 여자가 긴 의자에 누워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뒤척이는 움직임, 따스한 숨의 기척 따위는 없다. 첫 버스가 다닐 시간인가? 그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그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타인의 것처럼 건조하게 들린다. 그는 긴 의자에 걸터 앉는다. 두 손으로 의자를 더듬어 여자가 혼이불과 담요를 한켠에 개켜놓고 간 것을 안다. 간밤에 그가 서랍장에서 꺼내준 것들이다. 개켜진 이불 위로 그는 눕는다. 어렴풋한 땀 냄새가 어린애들이 쓰는 목욕비누 같은 사과향이 맡아진다. 그는 두 손을 허공으로 들어올린다. 희끗한 것은 오른손의 붕대, 덜 희끗한 것은 왼손이다. 왼쪽 손바닥을 간지럽히며 지나가던 따스한 획과 점들을 살갗이 먼저 기억한다. 가늘게 떨며 망설이는 손, 손톱이 지나치게 바툭 깎여 그의 살을 조금도 아프게 하지 않던 손가락, 서서히 드러나는 음절, 침이 없는 압정 같은 마침표, 서서히 밝아지는 한마디 말. 당신은 아마 짐작하지 못했을 테지만 이따금 나는 당신과 긴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했는데 내가 말을 건네면 당신이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이 말을 건네면 내가 귀 기울여 듣는 상상을 했는데 텅 빈 강의실에서 히라버 수업 시작을 기다리며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실제로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면 당신은 절반, 아니 3분지 2쯤, 아니 그보다 더 부서져 버린 사람처럼 무엇인가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남은 벙어리 사물처럼 무슨 잔해처럼 거기 있었는데 그런 당신이 무서워지기도 했는데
그 무서움을 이기고 당신에게 다가가 가까운 의자에 걸터 앉았을 때 당신도 문득 몸을 일으켜 꼭 그만큼 다가와 앉을 것 같기도 했는데 그렇게 무서운 당신의 침묵이 생각나는 밤이 있었는데 빛이 가득 고여 일렁이는 것 같았던 아래의 것과는 전혀 다른 침묵. 얼음 밑에서 두드리다 굳어버린 손 같은 침묵. 피투성이 몸 위로 쌓인 눈더미 같은 침묵. 어느 순간 그게 진짜 죽음으로 변해버릴까봐 두려웠는데 정말 딱딱해져 버릴까봐 정말 싸늘해져 버릴까봐 불안했는데 어둠을 향해 그는 버뜩 눈을 떠본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복종하듯 다시 눈을 감고 눈꺼풀 속의 어둠을 본다. 그 어둠의 속으로 거역할 수 없이 밀려드는 새벽잠에 몸을 맡긴다. 귀 속으로 파고드는 빗소리를 듣는다.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침묵이라면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끝없이 긴 문장들인지도 모른다. 단어들이 보도블록에 콘크리트 건물의 옥상에 검은 웅덩이에 떨어진다. 튀어오른다. 검은 빗방울에 쌓인 모국어 문자들, 둥글거나 반듯한 획들, 짧게 머무른 점들, 몸을 구부린 쉼표와 물음표, 잠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찾아든 위태하게 부서지는 꿈속에서 그는 두 사람을 본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다. 노새 때문에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백발의 남자가 묻는다. 용서를 구하듯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말해봐, 이 냄새는 뭐지? 젊은 여자가 묘사하기 시작한다. 생생함과 열의와 정확성을 담아 매우 빠르게 소름 끼칠 만큼 대담한 반말로 참나무 숲이야. 뿌리들이 흙 위로 관절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어. 그걸 친친 동여감은 담쟁이가 있어. 그게 어떻게 생겼지? 줄기들, 비틀린 가지들, 우리를 향해 달려들 것 같아. 우리 몸뚱이를 단박에 친친 휘감고 패대기 칠 것 같아. 그런데 저건? 그런데 지금은 뭐가 보이지?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차츰 떨린다. 그렇게 오래 침묵하지 마. 추하고 무서운 것들을 나에게 숨기지 마.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가 빨라진다. 더 떨리며 높아진다. 말해봐. 당신의 입술로, 혀로, 목구멍으로. 지금 말해. 어디 있어? 손을 줘. 제발 소리를 내. 날카롭게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이 느껴진다. 그녀의 손이 잡히지 않는다. 그 여자의 손이 없다. 어린애처럼 그는 운다. 퍼뜩 눈을 뜬 순간 현실 속에서는 꿈에서만큼 울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약간의 따뜻한 눈물이 뺨에 흘러 있을 뿐이다. 어떤 위안도 없이 그는 다시 잠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기억이다. 덮쳐오던 검은새, 암흑에 잠겨있던 계단, 다 그 끝에 번져있던 손전등의 불빛, 다가오던 그 여자의 희끗한 얼굴. 소스라치며 기억에서 깨어난다. 다른 꿈속으로 들어간다. 이번엔 갑자기 잘 볼 수 있다. 수십 길 차가운 지하에 모여있는 낯선 사람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김, 저마다 시체처럼 희극 배우들처럼 얼굴에 칠한 새하얀 회분, 또 다른 꿈이 도둑처럼 겹쳐 들어온다. 어둑어둑한 무대, 공연을 기다리는 객석의 사람들, 점점 밝아지는 대신 더 진해지는 어둠, 이상하고 긴 정적, 영원히 시작되지 않는 공연, 다시 빗소리, 옛 여자의 검은 얼굴, 차가운 빗방울, 우산에 가모잡잡한 이마에 흥건히 젖은 손등에 거기 부풀어 오른 파르스름한 정맥에 처음 듣는 명석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독일어가 귓속으로 파고든다. 내가 말했지. 언젠가 너 자신이 성립 불가능한 오류가 되어버리고 말 거라고. 새파란 실타래에 쌓인 낯익은 방,
이제야 읽어야 할 환한 구멍들로 이루어진 수십 장의 편지. 그의 곁에 서늘하게 누운 사과향이 나는 모호한 사람의 윤곽, 떨고 있는 손바닥에 마침표, 따스한 검은 모래, 아니 단단한 열매, 얼어붙은 흙 속에 파, 묻어 놓은 쉼표, 휘어진 속눈썹, 가느다란 숨소리 속에 캄캄한 칼집 속에 빛나는 칼, 오래 숨을 참으며 기다리는 소스라치며 그는 눈을 뜬다. 일어나 앉는다. 자신이 깨어난 것이 현관밖의 인기척 때문이라는 것을 가까스로 깨닫는다. 잠기지 않는 현관문이 천천히 열린다. 그쪽이 약간 밝아진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어두워진다. 누군가가 신을 벗는 기척이 들린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지만 아까보다는 창이 밝아져 사람의 어두운 윤곽을 짐작으로 더듬을 수 있다. 검은 형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그는 두 눈을 치뜬다. 붕대를 감지 않은 왼손으로 세차게 마른 세수를 한다. 가까워진 머리카락에서 번져오는 선명한 비누 냄새를 맡는다. 갑자기 치워진 듯 그의 몸이 떨린다. 검은 형체에서 흰 것이 뻗어나온다. 그의 왼손을 잡아 펼친다. 다른 흰 것이 천천히 뻗어나와 그의 손바닥에 쓴다. 안경점이 문을 열 시간이에요. 촉각을 따라 그는 문장을 읽는다. 혹시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비가 와서 내가 혼자 다녀오는 게 좋겠어요. 그는 더 기다린다. 더 많은 말을 기다린다. 그녀의 얼굴에서 몸에서 배어나오는 차가운 습기를 느낀다. 처방전이 어디 있어요? 왼손을 그녀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빼내며 그는 몸을 일으킨다. 책상으로 다가가려는 것이었는데 문득 그럴 수밖에 없는 듯 어둑한 공기 속에 떠오른 그녀의 희끗한 얼굴을 향해 다가선다. 견딜 수 없이 떨리는 왼팔을 들어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를 안는다. 투명한 테이프로 입이 틀어막힌 사람처럼 그녀의 입술이 굳어 있는 것을 그는 모른다. 간밤에 이 방에서도 첫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녀가 잠들지 못한 것을 모른다. 뜨거운 물과 아이의 거품 비누로 오랫동안 샤워를 한 뒤 식탁 앞에 앉아 히라버 공책을 펼친 것을 모른다. 얼음 아래 수십 갈래 길을 더듬듯 죽은 히라버 문자들을 적고 견딜 수 없이 생생한 모국어 문장들을 끈질기게 이어 적은 것을 모른다. 어둠을 향해 두 눈을 뜬 채 그는 아직 그녀의 어깨를 안고 있다. 틀려서는 안 되는 무게를 재는 것 같다고 느낀다. 틀려버리고 말 것 같다고 느낀다. 그것이 정말로 두렵다고 느낀다. 그녀가 이곳에 오기 직전에 어디 있었는지 그는 모른다. 색색의 우산들로 붐비는 방학식 날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버즈라이트 이어가 그려진 우산을, 그 아래 보이는 아이의 반바지를, 무릎에 박힌 파달만한 갈색 점을 알아본 것을 모른다. 오늘 왜 왔어? 내일이 만나는 날이잖아. 겁내는 듯 작게 말하는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내려다본 것을 모른다. 그 얼굴에 흘러내린 빗방울을 손바닥으로 닦아준 것을 모른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준비한 말을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입술을 열었던 것을 모른다. 멀리 안 가도 돼. 아무 데도 안 가고 엄마랑 있어도 돼. 같이 도망가도 돼.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위해. 그녀의 셔츠가 비와 땀에 젖어 있다. 붕대를 감은 오른손을 허공에 둔 채 그는 그녀의 등을 끌어안은 왼팔에 조금 더 힘을 준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세게 문을 닫으며 복도로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침묵하는 그녀의 우산에 빗줄기들이 소리치며 떨어졌던 것을
그는 모른다. 운동화 속에 맨발들이 흠뻑 젖었던 것을 모른다. 갑자기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길에서 헤어지면 기분이 더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녀가 안으려고 팔을 붙들려고 손을 잡으려고 하자 물고기처럼 재빨리 빠져나간 지느러미처럼 부드러운 살갗을 모른다. 빗물이 고여 생긴 검은 웅덩이들을 그 위로 날카로운 대침처럼 꽂히던 빗발을 모른다. 닫힌 창틀 사이로 빗소리가 파고든다. 거리의 모든 도로를 건물들을 움푹 파이게 하고 금가게 하려는 듯 세찬 소리다. 누군가 신발을 끌며 층계를 내려가고 있다. 다시 어디선가 문이 거칠게 닫힌다. 심장과 심장을 맞댄 채 여전히 그는 그녀를 모른다. 오래전 아이였을 때 자신이 이 세계에 존재해도 되는지 알 수 없어 어스름이 내리는 마당을 내다보았던 것을 모른다. 바늘처럼 맨몸을 찌르던 말들의 갑옷을 모른다. 그녀의 눈에 그의 눈이 비쳐 있고 그 비친 눈에 그녀의 눈이, 그 눈에 다시 그의 눈이 그렇게 끝없이 비치고 있는 것을 모른다. 그것이 두려워 이미 핏발이 맺힌 그녀의 입술이 굳게 악물려 있는 것을 모른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을 찾기 위해 그는 눈을 감고 뺨으로 더듬는다. 선뜩한 입술에 그의 뺨이 닿는다. 오래전 요하임의 방에서 보았던 태양의 사진이 그의 감은 눈꺼풀 속으로 타오른다.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의 표면에서 흑점들이 움직인다. 폭발하며 이동하는 섭씨 수천 도의 검은 점들. 그것들을 가까이에서 본다면 아무리 두꺼운 필름 조각으로 가린다 해도 홍채가 타버릴 것이다. 눈을 뜨지 않은 채 그는 입 맞춘다. 축축한 귀밑머리에 눈썹에 먼 곳에서 들리는 희미한 대답처럼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그의 눈썹을 스쳤다 사라진다. 그의 차디찬 귓바퀴에 눈가에서 입가로 이어지는 흉터에 닿았다 사라진다. 소리 없이 먼 곳에서 흑점들이 폭발한다. 맞닿은 심장들, 맞닿은 입술들이 영원히 어긋난다. 20일 심해의 숲. 그때 우리는 바다 아래의 숲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빛도 소리도 그곳에는 없었지요. 당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 자신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나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마침내 당신이 아주 작은 소리를 낼 때까지, 입술 사이로 둥글고 가냘픈 물거품이 새어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당신은 간절했지요. 무섭게 고요했지요. 어두웠지요. 밤이 저문 다음 찾아오는 더 깊은 밤처럼 수압 때문에 모든 생물들의 몸이 납작해진 심해처럼 한순간 당신의 검지손가락이 내 어깨의 살갗 위를 움직이며 썼지요. 숲이라고. 난 다음의 말을 기다렸어요. 다음의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눈을 뜨고 어둠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둠 속에 희끗하게 번진 당신의 몸을 보았어요. 그때 우리는 아주 가까이 있었지요. 아주 가까이 누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지요. 빗소리가 멈추지 않았지요. 무엇인가가 우리 내부에서 깨어졌지요. 빛도 목소리도 없는 그곳에서 수압을 견디지 못해 산산조각난 산호들 사이에서 우리의 몸은 이제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지요. 그대로 떠오르고 싶지 않아서 당신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당신의 어깨를 더듬어 입 맞추었어요. 내가 더 입 맞출 수 없도록 당신은 내 얼굴을 껴안으며 작은 소리를 냈지요. 처음으로 거품처럼 가냘프게 둥글게. 나는 숨을 멈췄어요. 당신은 계속 숨을 쉬고 있었어요. 계속
당신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떠올랐지요. 먼저 수면의 빛에 어렴풋이 닿고 그 다음부터는 무트로 거세게 쓸려갔어요. 두려웠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어요. 울음을 터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 전에 당신은 나에게 천천히 입 맞추었지요. 이마에, 눈썹에, 두 눈꺼풀에 마치 시간이 나에게 입 맞추는 것 같았어요. 입술과 입술이 만날 때마다 막막한 어둠이 고였어요. 영원히 흔적을 지우는 눈처럼 정적이 쌓였어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얼굴까지 묵묵히 차올랐어요. 나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다. 혀끝으로 아랫입술을 축인다. 가슴 앞에 모은 두 손이 조용히 빠르게 뒤치럭거린다. 두 눈꺼풀이 떨린다. 곤충들이 세차게 맛비비는 겸날개처럼. 금세 다시 말라버린 입술을 연다. 끈질기게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뇌신다. 마침내 첫 음절을 발음하는 순간 힘주어 눈을 감았다 뜬다.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사라져 있을 것을 각오하듯이. 작가의 말. 책을 묻기 전에 책이 끝나고 난 자리에 쓰는 작가의 말은 결국 고맙다는 인사를 위한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고대 히라버 부분의 번역을 도와주신 로더스 출판사의 김수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흔쾌히 춘천사를 써주신 이소연 선생님께, 한결같이 격려해 주신 편집자와 문학동네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켜보아주고 힘이 되어준 이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를 위로하거나 버티게 해준 이들에게 고맙다. 쓰는 일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 글쓰기가 내 삶을 힘껏 밀고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이 소설과 함께 살았던 2년 가까운 시간, 소설 속 그와 그녀의 침묵과 목소리와 체온, 각별했던 그 순간들의 빛을 잊지 않고 싶다. 2011년 늦은 가을 저녁, 한강.